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공개미 교관입니다. 자, 오늘은요 2월 27일 일요일이죠. 네, 일요일 특공개미 야간 침투훈련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해볼 컨텐츠는요 일단 시황 및 투자 전략 알아볼 거고, 지난 금요일에 우리 증시가 급등이 나왔죠. 물론 이제 그 전날에는 드디어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우리 증시가 급락을 했고, 그 다음날인 금요일에는 또 급반등이 나왔어요.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증시 바닥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는 진행 중이라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들 좀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교육적인 컨텐츠죠.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매매 원칙.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매매 원칙인데 여러분들께 좀 공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관심 종목과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코스닥이 진바닥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그 리딩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1월 말경에 이 검정색 시그널 두 개 떴을 때에, 자, 존버 클라이막스라는 지표죠. 이게 떴을 때 제가 진바닥이다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진바닥이었죠.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쌍바닥이 나올 때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닥이다. 빠져봤자 바닥이다. 매수 찬스다. 역시나 그 예상은 적중했죠? 또 급반등이 나왔어요. 예. 그죠? 또 빠졌을 때, 전쟁 이슈로 빠졌을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실적.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 마지막 투매가 나왔을 때에 제가 이렇게 또 코멘트를 해드렸었어요. 이게 이제 지난 그 목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화면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다들 두려우실 텐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실적 발표 전까지 우려가 반영되면서 주가를 계속 눌렀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빠졌다는 소리죠.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계속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끝내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주가가 더 급락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물론 경험이 얼마 없는 분들은 왜 그렇게 되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경험 좀 되시는 분들은, 경험 좀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반대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들이 미리 주가가 올라가요. 그리고 실적 발표하고 나면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물론 100%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원리가 어떤 거냐면, 주식에는 분명히 선반영이라는 게 있어요. 선반영. 어떤 호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든지, 혹은 악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 주가가 미리 움직이죠. 미리 움직이고 D-Day가 됐을 때에 그 전후로, 어쩔 때는 어떤 종목들은 D-Day 바로 전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종목들은 D-Day 당일날 빠진 경우도 있고, 혹은 그 다음날 빠진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여튼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미리 올랐을 때 혹은 미리 빠졌을 때에 그 D-Day 이후에는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런 게 주식시장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이제 지난 그 목요일날 급락이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의 전쟁 이슈와 비교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바이든도 그때 뭐 16일이었었나요, 그죠? 바이든이 이 하락했던 주에 16일날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죠. 그죠?
그때 이제 각국 그 정상들과 회의할 적에 유럽의 정상들과 회의할 때에도 자기들의 어떤 첩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16일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맞추는 꼴은 보기 싫으니까 그날 침공은 안 했죠. 만약에 바이든이 그때 얘기 안 했으면 정말 16일날 침공을 했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예, 바이든이 얘기 안 했으면 어쨌든 바이든 덕분에 16일날 침공을 못한 거죠. 푸틴은 네, 결국에는 이제 이날 목요일날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다 라는 뉴스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그쵸? 되면서 위와 같은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라고 제가 이제 코멘트를 올려드렸었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돼버렸죠. 그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쟁 이슈가 진행 중이다. 자, 박동성님, 네, 지금 방송 중에 있어요. 그죠? 방송 끝나고, 네, 지금 강의 중이니, 예, 강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중이죠, 지금. 네. 자, 그래서, 시장이 일단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전쟁 이슈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진짜 바닥이 맞을까? 궁금들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저도 사실 그래요. 지금과 같은 전쟁 이슈는, 사실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이 여기저기 미사일 한번 쏘고, 그나마 좀 컸던 이슈가 천안함 사태. 그죠, 여러분들? 천안함 사태 있었었고, 연평도 포격 사태 뭐 그런 것들 있었었는데, 진짜 본격적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죽고,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 다 처음 겪어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100% 정확하게 예측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자, 오늘 전제 조건을 딱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장 큰 우려가 뭐냐? 바로 러시아, 나토, 또는 미국, 또는 미국 전면전이에요. 그죠? 요것만 없으면, 이것만 없으면, 해당 이슈만 없으면 추가 하락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러니까 나토군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안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들. 맞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는 핵 보유국이었던 거 아십니까? 러시아 영토였었는데 이제 그 떨어져 나갔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이렇게 있고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으면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근데 그때 러시아가 이제 유럽 쪽에 경계하던 핵미사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맞죠? 근데 얘네가 독립을 하면서 이걸 그대로 얘네가 가져갔어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많았다고. 예. 핵무기가 많았어요. 얘네가 그걸 잘 다룰 줄 몰라서 그렇지, 어쨌거나 핵을 보유한 국가였단 말이에요, 한때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살살 달랬죠? 야, 너네, 핵 가지고 있어봤자 쓰지도 못하고 위험한 거야, 그거. 너희 핵무기 없애는 게 어때? 포기하는 게 어때? 막 달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경제적인 지원도 약속을 하고, 그 당시 돈도 주고, 우리가 여기 너희 뭐 이것저것 많이 깔아주게, 인프라도 많이 설치해주고, 경제적으로 아무튼 지원을 해줬어요. 예, 그리고 너희가 힘들 때 혹시 너희가 위기에 처하거나 할 적에 우리가 도와줄게, 그렇게 약속도 했어요, 미국이. 예. 어찌됐건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라는 어떤 나라가 또 하나의 핵 보유국이 늘어나는 게 탐탁치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오케이, 알았어, 미국 너희 말 들을게. 대신 너희 약속 꼭 지켜야 돼. 우리한테 돈도 주고 우리가 위험할 때에 너희가 우리 도와줘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핵을 포기했어요. 핵을 포기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유럽도 얘네들을 외면하고 있고 미국도 외면하고 있어요. 그쵸? 얘네가 나토 가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지금 막 쳐들어왔잖아요. 왕따가 된 거야. 글로벌 왕따가 됐는데 참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나토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나토 가입을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나토군도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미국은 지금 엄한데 독일에다가 미군 부대 지금 넣어놨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어버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진격을 하면은 그럼 그때 이제 미국이랑 뭐 나토군 간에 어떤 얘네들 참전해가지고 진짜 본격적인 전면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솔직히 저 1%도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런 극단적인 일로 그런 이슈가 터진다면, 네, 극단적 이슈가 터지게 되면 핵전쟁이에요. 그죠? 핵전쟁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증시의 바닥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것은 일단은 러시아와 나토 그리고 미국 내지는 이런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전제하에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래요. 자, 이제 이런 전제하에 코스닥이 진바닥의 이유를 설명을 드려볼 텐데, 자, 지난 금요일날 역대급 이슈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금요일날 역대급 이슈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 코스닥 지수를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요, 무려 얼마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무려 3천억을 넘겼어요. 3,432억이 들어왔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코스닥 쪽으로 대량의 순매수가 유입이 된 거예요. 기관까지도 800억 정도를 매수를 해줬는데, 자, 이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코스닥 매수 많이 들어왔구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저는 그렇지 않죠. 제 방송 꾸준히 청취를 해 오신 분들은 잘 아실 수 있는데, 저는 어떤 걸 좋아합니까? 저는 항상 데이터, 제 리딩, 제 분석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전 항상 어떻게 해요? 과거 데이터,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서 확률 높은 쪽으로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그쪽으로 저는 리딩을 해드리는, 카운셀링을 해드리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외국인 대량 매수가 심상치가 않아서 이번에도 역시나 사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례 분석을. 네. 2017년부터 최근까지 거의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2천억, 2천억 이상, 1천억 이상 순매수는 너무나 사례가 많고요. 그래서 한 2천억 이상 순매수를 했던 사례들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2천억 이상 순매수를 했을 때에 우리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화면 잠깐 보십시오. 자, 지금 저기 표가 하나 보이죠? 네. 제가 딱 이제 자료 다 모아가지고 한 건데요. 가장 많은 매수가 있었던 게 이제 2020년도 6월이었어요. 이때가 아마 북한이 미사일 쏘고 난 다음 날일 거예요. 이게 미사일이 아니라 그때 뭐였었죠? 무슨 사무소? 무슨 사무소가 있었었는데, 김여정이가 폭파 한번 해가지고, 그죠? 네, 그때로 기억을 해요. 6월, 맞지? 아마. 맞을 거예요. 맞아. 그 다음 날이었어요. 북한이 무슨 사무소를 폭파해가지고 7% 급락을 했는데, 다음날 급등 나왔잖아요. 이때가 외국인들 매수 1등입니다. 최근 4, 5년 동안 1등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건 이제 순서대로 제가 쫙 이게 제가 나열을 해놓은 거거든요. 제법 많죠? 2천억 이상 하니까. 제법 많은 사례가 있었었는데, 제가 연도별로 제가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먼저 17년도부터 볼게요. 네. 17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천억 이상 순매수가 딱 3번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자,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2천억 이상 연속으로, 이틀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쭉 올라갔어요. 갔다가 이제 12월 달에 빠졌죠. 왜 빠졌을까요? 이때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었어요. 지금도 다들 아시죠? 주린이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 종목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억 이상, 꽤 많이 들고 있다. 그럼 대주주에 포함이 돼가지고 다음 연도에 이제 양도세
이제 주식으로 쉽게 말하면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세금 내, 너 대주주지? 세금 내 이런 거죠. 네,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때 누가 사실 세금 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슈퍼개미들이 주식을 막 파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12월 달에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이제 외국인들은 많이 받아먹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외국인들 또 한번 강하게 매수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어찌됐건 대량의 순매수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올라갔다가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빠졌고, 그 다음에 강하게 또 한번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1월 효과.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제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해서 매년 1월 달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어떤 빅 이벤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연 단위로 봤을 때의 가장 큰 이벤트예요. 거기서 실제로 예전에 2015년도였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한미약 붐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붐을 이끌었었거든요. 예, 그때 한미약 붐이 2015년도 1월 달에 차트 보여드리면은 한미약 붐 잠깐 보시면 요때예요. 요때죠. 그때 15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고 거기서 이제 잭팟이 몇 개 터졌던 거죠. 계약을 몇 개 터뜨린 거예요. 1년에 그때 4개였나요? 4개, 5개인가 연달아서 뭐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인 거죠. 얘네가 임상 진행 중이던 시작 개발, 임상 진행 중이던 것들을 글로벌 빅파마들의 기술 수출을 했던 거예요. 마일스톤 뭐 계약도 맺고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약 개발하는 종목들이 다 급등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들 한미약품처럼 될 것이다, 될 수 있다라는 꿈을 가득 품고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초급등이 나왔었던 사례가 있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런 어떤 상승 추세가 좀 갔었어요. 2, 3년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먹혔었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빅 이벤트로서 지수에 좀 영향을 미쳤었었는데 갈수록 약해지죠. 예, 최근에는 뭐 별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참고로. 자, 아무튼 자 보시면은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 1월달에 이제 1월 효과 플러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 등 해가지고 주가 좀 올라갔던 게 있었었고, 자 또 보겠습니다. 이제 2018년도에요. 18년도에는 별로 없었어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었죠? 참고로 이때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던 맞죠?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계속 건드렸었죠, 중국을. 우리 가만 안 둘 거야, 관세 올릴 거야 경고하다가 결국에는 관세를 올렸고 중국도 맞불 작전을 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되게 안 좋아졌던 게 이제 18년도부터 19년도에 특히 되게 안 좋아졌었는데, 뭐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도 우리 증시에 큰 매력을 못 느꼈나 봐요. 그래서 18년도에는 딱 한 번 있었었다. 언제였냐면은 5월 말이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2천억 이상 대량 매수했던 것 치고는 캔들이 음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5월이었었잖아요. 5월 달에는 뭐가 있냐면은 MSCI 지수 리밸런싱 있는 날이에요. 그죠? 1년에 2월, 5월, 8월, 11월 이때는 1년에 4번이죠. 총 4번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네. 분기 변경 2번, 반기 변경 2번 있는데 이때가 이제 분기 변경이고 이때가 반기 변경이에요. 이때 이제 반기 변경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반기 변경에 따른 외국인들의 어떤 그 패시브 수급인 거죠. 네,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그때 순매수 잡힌 게 아니겠나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장중에 어떤 종목이 좋아 보여가지고 매수 들어왔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닐 가능성도 높다. 어쨌거나 그때 대량 매수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계속 빠졌었어요. 맞죠? 요거는 패시브 수급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CI 다른 수급일 가능성, 순매수일 가능성 용후. 네. 왜냐면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2천억 이상 매수를 하게 되면 양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19년도로 넘어가 볼게요. 자 19년도에 정말 많이 빠졌죠. 보시면은 뭐 주가가 완전 떡락을 했어요. 8월달 엄청 빠졌죠. 왜 빠졌어요? 우리가 그 주식시장을 하면서 항상 상승장만 겪을 수는 없어요. 그죠? 항상 또 폭락장만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이유로 올랐고 또 어떤 이유로 빠졌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다시 그런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되었을 때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시황 적중률이 높은 이유는 과거의 증시가 특히나 폭락장에서 제가 바닥을 잘 잡잖아요. 그 이유가 전 과거의 지수가 급락했을 때에 연도별로 각 이슈별로 저는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딱 보면 아 이때 뭐 때문에 빠졌지 뭐 때문에 빠졌지. 그 당시에 기사 신문 기사 같은 거 좀 다 스크랩을 해놔요. 차트랑 그 해당 이슈랑 딱 접목시켜가지고 아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떤 이슈 때문에 급락, 몇 년도 몇 월 며칠 뭐 때문에 급락, 뭐 때문에 급등, 이런 식으로 전 체크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말씀드렸죠? 저는 과거 데이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리딩한다고. 왜? 주식은 확률 게임이니까. 똑같은 사례,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자, 아무튼 과거 이때는 한참 이제 우리나라 그 무역전쟁이 진행이 되던 때였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예. 무역수지가요, 그러니까 흑자는 흑자였는데 수출도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드는 정말 안 좋았던 2019년도에. 왜냐면은 그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두 나라가 우리나라 그 뭐예요, 수입과 수출에 있어서의 가장 그러니까 대외 무역 의존도가 가장 큰 나라들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아셨죠? 수입과 수출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인데 그 두 나라가 싸워버리니까 걔네 두 나라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당연했던 것이다. 그래서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도 계속 있었고, 거기에다가 7월 초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나쁜 거죠, 보통. 근데 이제 화이트리스트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쉽게 말하면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제외시켰다, 그 말은 우리나라를 나쁘게 봤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출 규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하겠다, 너희한테 수출 안 해. 뭐 지금 봤을 적에는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몇몇 소부장 기업들이 그 이슈 이후로 더 좋아졌죠. 펀더멘털도 좋아지고 그 당시에 없었던 기술력도 갖추게 되고, 우리나라 정부 지원 하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 된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그때 이후로 좀 퇴보했고, 그 분야 관련해서 퇴보했고, 우리나라는 훨씬 더 좋아졌다. 또 일본의 무역 이슈, 수출 규제 이슈도 있었었고, 미중 무역 전쟁 이슈로 우리나라가 급락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맨 마지막 이때는 신라젠이 한참 임상 진행 중이던 임상 3상이었어요. 팩400이라고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임상 중단, 너희 임상 그만해라, 너 이거 가능성 없어, 포기해, 이런 식으로 임상 중단 권고를 받으면서 점화가를 막 2번 3번 갔었어요. 근데 신라젠 하면은 코스닥에서 의미가 있는 제약바이오, 과거에는 제약바이오 대장주였어요, 신라젠이가. 거의 시가총액 뭐 2위, 3위,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었다라면은 신라젠이 2위, 3위 왔다 갔다 했었던 한때 그런 종목이었었고, 신약 개발 관련해 가지고는 되게 상징적인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라젠, 바이로메드, 지금은 이제 헬릭스미스죠. 뭐 그런 종목들이, 얘네들은 이제 임상 3상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또 확률이 높은 종목들로 거론됐었던 애들이라 현장간 기술 수출 가능성을 되게 높게, 그 당시 뭐 증권사 리포트들도 보게 되면은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이 점아까 가버리니까 신라젠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때 뭐였어요, 신라젠과 비슷하게 이제 임상을 진행하던 신약 개발을 목표로 임상을 진행하던 여러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냥 다 급락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에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빠져버리니까는 코스닥도 떡락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지수 자체를 그냥 끌어내려 버린 거죠. 네. 어쨌거나 그때에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들이 엄청 샀다. 그게 진바닥이었네요, 그죠? 네.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또 10월 달에 보시면은 또 한 번 들어와요. 들어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갑니다. 2, 3주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밀렸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삽니다, 대량으로. 또 올라가요. 또 삽니다. 또 올라가요. 맞죠, 여러분? 계단식으로. 이게 이제 2019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죠? 코로나가 터져버렸네. 자, 코로나 터졌는데, 터졌을 때 중간에 이때 한번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삽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이틀 정도 더 빠졌어요. 마지막 이제 반대매매 털기죠. 개미 털기 확 들어간 거죠. 그 당시에. 개미 털고 나서 2천억까지는 안 됐지만은 또 그 이후에도 매수가 들어오긴 했어요. 1,000억대. 그래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이 그때 그 김여정이가 무슨 뭐 사무소를 폭파해가지고 급락했었는데 다음날 또 외국인들 대량 매수 들어오죠. 이때가 이제 또 2천억 이상 순매수, 주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빠졌다가 여기서 또 한번 2천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와요. 이게 몇 월이었냐면은 8월달에. 네.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이때도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있었던, 그죠? 네. 아까 말씀드렸죠. 2월, 5월, 8월, 11월. 근데 이때 대량 순매수는 MSCI 리밸런싱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이런 흐름이 나왔죠. 결국 대량 순매수가 나온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높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9월이죠. 8월 말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에 많이 빠졌죠. 10월달에 급락을 했는데 바닥권에서 대량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계속 올라가죠. 11월 초에도 또 들어오고요. 중순에도 또 들어오고요. 후반에도 또 들어옵니다. 한 달 동안에 2천억 이상 순매수가 무려 3번이나 관찰이 되더라라는 거죠. 네,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여러분? 엄청 들어왔죠? 그러려면 역시나 추가 상승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12월 달이죠. 주가가 쫙 올라가다가 한번 눌렸는데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구간에서 또 대량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2021년도 넘어오죠. 1월 초에 강하게 또 슈팅이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또 조정받기 시작을 했어요. 또 봅시다. 이제 2021년도 왔어요. 21년도 됐는데, 자, 12월 달이었었죠. 1월달, 이게 1월달입니다. 2021년 1월달입니다. 자, 1월 중순경쯤에 주가 빠졌는데 여기서 이틀 연속 대량으로 순매수 2천억 이상. 역시나 주가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전고점을 뚫지 못했어요. 빠져버립니다. 자, 빠지고 나서 또 대량 순매수. 어떻게 돼요? 역시나 버티다가 한 번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고점을 높이지 못했어요. 뭐가 만들어졌냐면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졌죠.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대량 순매수가 몇 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뚫지 못해버리니까 빠져버렸어요. 빠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3월달에 또 한 번 대량으로 순매수 들어옵니다. 2천억 이상. 그때 이제 제대로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참고로 2021년도에는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갔냐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가 됐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때 한 2월, 3월 전후로 해서 2%를 돌파했어요. 여러분들 2%를. 이때는 이 당시에는 1.5%인가 1.4%인가 1.5%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국채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긴축 우려 내지는 인플레이션 우려, 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한참 뭐 금리 인상까지 한참 남았습니다만은 설레발 조정이 좀 나왔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도 우려가 되면서. 네.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뭐 FOMC 회의 당시에 경제 활동과 이제 고용 시장이 회복되는 속도가 조금 둔해졌다. 뭐 이런 또 발표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오르기도 했다 보니까 차익 물량들이 쏟아진 거죠.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월, 3월 달에도 마찬가지. 요때에도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우려 때문에 한 번 더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또 이 대량 매수가 바닥권에서 들어오면서 주가가 쭉 올라갔어요. 근데 5월 달에 또 한 번 빠졌죠. 5월 달에 왜 빠졌어요? 이때 그 공매도 재개가 이제 5월 3일 날 5월 3일부터 했었었죠. 5월 3일부터 맞아. 네.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이제 그 코스피 200이랑 그리고 이제 코스닥 150 종목들, 네,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 재개된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금지가 됐다가 일부 종목들에 한해 가지고 재개된다라는 그 이제 일정이 있었었는데 미리 빠졌던 거죠. 그래서 4월달 올라갔다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서 주가 쭉 밀렸다. 공매도 재개하면서 반등 나왔고 쌍바닥 찍더니만은 여기서 또 한 번 대량으로 2천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다가 또 한 번 6월 중순경에 또 한 번 2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오고요. 주가는 또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죠? 네.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후반. 자, 7월 달에 2천억 이상 순매수
들어오고서 빠지고, 또 8월 초에 2천억 이상 순매수 들어오서 급락하고 많이 빠졌죠. 그죠? 네. 특히나 좀 주가가 좀 특히나 많이 하락했었던 8월 달에. 그 다음에 또 반등이 나왔어요. 바닥권에서 또 2천억 이상 순매수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한 2, 3주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9월 중순경에도 또 한번 대량으로 들어왔어요. 맞죠? 어떻게 돼요? 살짝 지지받고 올라가는 듯 했으나 역시나 또 급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2천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와도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아마 이제 우리 유료회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2천억 이상 순매수와 지수 상승을 우리가 연결시켰을 때에 확률 높은 순매수가 있어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급락을 했죠. 급락하고 나서 바닥권에서 2천억 순매수, 또 2천억 순매수 또 들어와요. 맞죠?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추가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초중순에도 또 한 번 들어오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요. 11월 말에 빠졌죠. 빠지면서 이때도 2천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었어요. 참고로 11월 달부터 이제 테이퍼링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11월 말경 왜 빠졌어요? 오미크론 확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작년 11월 전후로 오미크론이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때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도 막 늘 때예요. 쭉쭉쭉 늘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이 당시에. 네. 오미크론 확산 이슈로 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더 빠졌었어요. 왜냐면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또 둔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있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주가를 떨어뜨렸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빠졌던 거야. 네. 아무튼 그때도 이제 중간에 2천억 순매수가 들어오고 한 번 더 빠졌어요. 하지만은 존버시켜 넣으면서 주가가 급반등이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12월 말경에 또 한 번 대량으로 들어왔는데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올라가다가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게 2022년도입니다. 자, 이제 2022년도 와가지고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작년이죠? 이게 작년 12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때요? 자, 2월 한 달 동안 지금 두 번의 2천억 이상 순매수가 나온 거예요. 어디서? 바닥권에서.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보니까 2천억 이상 순매수가 들고 나서 주가가 실제로 많이 올랐던 케이스가 있었죠. 꽤 있었었죠. 그죠? 못해도 뭐 일주일에서 많게는 진짜 2주, 3주, 한 달 정도 이상 올랐던 사례가 제법 많이 있었었는데 확률이 높은 패턴이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확률 높은 패턴은 뭐냐면 주가가 21선 위에서가 아니라 21선 아래, 즉 바닥권에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2천억 이상 순매수가 터졌을 때는 거의 90% 이상 확률로 올라가더라. 자, 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바닥권에 있을 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때는 21선 위에 있을 때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가. 그죠? 많이 못 가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바닥권이에요. 쭉쭉 가죠. 자, 18년도도 보시길 이때는 어땠어요? 역시나 21선 위에 있을 때죠? 네. 그리고 19년도에 바닥권이죠. 잘 갑니다. 이때도 21선 밑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바닥권이잖아요. 올라가죠. 이때도 바닥권 올라갑니다. 이때도 보시면 21선 위에 있었지만 고가권은 아니에요.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바닥권 21선 눌림목이 있었었죠. 그죠? 올라갔어요. 또 볼게요. 이때도 역시나 바닥이죠. 당연히 바닥이죠. 그 다음에 이때도 21선 끼고 있죠. 바닥이죠. 네. 이때는 21선 끼었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수급인데 어쨌든 이때 올라가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닥권은 아니죠. 요건 제외. 올라가긴 했으나 바닥권은 아닙니다. 또 바닥권 봅시다. 이것도 바닥권 아니죠?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 요거는 이게 바닥권이죠. 바닥권 아니죠. 바닥권 아니죠. 이거 바닥권 아니에요. 이때 바닥권이죠. 21선 눌림목. 그죠? 네, 이거 해당되고. 자,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 뭐예요? 바닥권. 네, 21선 부근에 있거나 내지는 21선 끼고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그걸 보는 겁니다. 확률. 자, 이거 마찬가지 21선 아래에 있죠? 올라가죠. 아래에 있죠? 올라가죠. 아래에 있죠? 올라가죠. 아래죠? 올라가죠. 이거는 바닥 아니죠? 패스. 이거 제외. 자, 이것도 21선 위에 있죠? 위에 있죠? 이건 제외. 역시나 얼마 못 가요. 그죠? 얼마 못 가고 빠지고 얼마 못 가고 빠져요. 하지만 바닥권 쭉쭉 올라갑니다.
그죠? 바닥권 쭉쭉 올라갑니다. 이것도 보세요. 한 달 동안 두 번 떴죠? 지금과 비슷하죠? 한 달 동안 두 번 떴는데 바닥에서 두 번 떴어요. 바닥에서 쭉쭉 올라가죠. 그죠? 이것도 보세요. 20에서 껴있죠? 껴있잖아. 올라갔죠. 이때도 바닥권이죠. 하루도 빠지긴 했으나 결국엔 올라가죠. 그리고 이때 이거 바닥이 아니야? 바닥 아니죠? 붕 떠있잖아요. 이거 아니다. 자, 그리고 지금이에요. 그리고 지금이에요. 2천억 이상 한 번, 2천억 이상 두 번째. 어때요? 주식은 무슨 게임? 확률 게임이다. 자, 과거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최근에 4, 5년 동안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러시아와 나토 내지는 미국의 전면전만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얘네만 이런 전면전만 벌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 코스닥은 바닥일 가능성이 저는 99% 이상이라고 봐요. 딴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과거 차트와 수급만 보자 이 말이야. 네. 외국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바닥권에서 2천억 이상 순매수를 두 번이나 했을까? 근데 저는 지금은 너무나 당연히 지수 올라갈 자리다. 올라갈 자리다. 그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자 보세요.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자, 미국 증시가 제가 이거 모닝 브리프에서 말씀드린 거죠. 금요일날 모닝 브리프입니다. 그러니까 장시작 전이죠. 장시작 전 모닝 브리프에서 나스닥의 경우에 13,600포인트 부근 1차 저항대고 거기서 탄력이 둔화되거나 살짝 쉬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예상 지지 맥점은 13,320에서 370포인트 부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지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추가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제가 모닝 브리프에서 미증시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스닥이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13,360포인트 그죠? 네, 지지 받죠? 그 다음에 13,600포인트 부근에서 저항대다 보니까 어때요? 탄력 둔화되죠. 튕기잖아. 저항대니까 어떻게 돼요? 저항선 돌파를 한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죠. 네. 정확하게 이것도 예상 적중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맥점이죠, 맥점. 그죠, 여러분? 네. 그 나스닥도 제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적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는 당연히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고, 미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아침에는 갭상승 출발을 할 거예요. 특별한 어떤 이슈가 또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월요일에는 갭상승 출발이 나올 거고요. 갭이 뜨고 나면은 보통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네. 갭이 뜨면은 아침부터 막 판단 말이야. 그 전날 매수했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단타 물량들을 막 던져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탄력이 살짝 둔화가 될 수 있는데 별로 걱정하지 마세요. 워낙에 지금은 우리 증시가 쓰리바닥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쓰리바닥을. 하나, 둘, 셋. 네. 그러니까 바닥을 보통 외바닥보다는 쌍바닥이 강해요. 외바닥 이후에 나오는 반등보다는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반등이 더 세게 올라가거든요, 통상적으로. 여기서 저점이 높아졌건 깨졌건 상관없이. 실제로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점을 높인 쌍바닥이 더 좋다고는 하는데 맞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좋게 보는 패턴이죠. 하지만 변칙이 있죠. 변칙. 너무 쉽잖아요. 저점을 높인 쌍바닥만 급등이 나오면 주식 너무 쉽거든. 그래서 주포들,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일부러 저점을 깨뜨린 경우가 많죠. 저점을 깨뜨린 다음에 날아가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네.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건 참고로만 하시고, 지금 우리는 우리는 쌍바닥도 아니고 우리는 쓰리바닥이란 말이야. 쓰리바닥. 거기다가 대량 매수까지 들어왔어요. 겁날 거 없다. 이대로면은
당연히 지수도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예.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저는 글쎄요 뭐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최소 저는 이번에 전고점 부근 최소 여기 이 부분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물론 저는 좀 더 본다라면 좀 더 중기로 본다라면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최근에 우리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우리 증시를 짓눌렀던 주된 원인은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긴축이었어요. 그쵸? 코로나 이후로 시작됐었던 양적 완화, 양적 완화가 이제는 종료가 되고 이미 테이퍼링은 시작이 됐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달에 금리 인상 올리겠죠. 하지만 1월달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지금 심하니까 CPI 얼마 전에 그 2월달 초에 발표했었던 CPI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7%가 나와버렸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물가 상승률 미쳤다. 미쳤다. 이거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면은 3월달에 25bp가 아니라 50bp를 올려야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시장을 눌렀단 말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바뀌었죠. 3월달 50bp는 무리고 25bp가 적당하다. 이런 확률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전에는 1월달에는 50bp 인상 확률이 높아서 그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안 좋게 만들었다라면은 이제는 25bp. 야, 3월달 50bp 아니래. 25bp면 올린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초보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로금리라는 것은 제로금리는 여러분들 0에서 0.25예요. 그죠? 여기서 이 0.25가 25bp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통은 금리를 한번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5bp를 인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25bp 인상이에요. bp라는 것은 베이시스 포인트를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에 50bp를 올리게 된다. 50bp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0.5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0.5에서 0.7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50bp 인상. 근데 얼마 전까지는 이 확률이 제법 높았었는데 지금은 25bp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는 이게 50bp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제 어떻게 됐다? 25bp 인상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들 기대감이 됐다 그 말입니다. 기대감이. 알겠죠? 네, 이건 또 광고가 또 광고가 잠시만요. 네. 광고 문구가 막 오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25bp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50bp 인상에 대한 우려가 25bp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요걸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어차피 3월달 금리 인상은 이제 다들 받아들이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다들 받아들인단 말이야.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악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왜? 금리 인상 자체가 원래는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을 여러분들 못해요. 경기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서두르는 게 있었었는데 어찌됐건 나쁜 이유로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지, 일반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데 한 번에 많이 올리냐 아니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느냐,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려가 기대감으로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3월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우리가 악재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자, 3월 더 이상 악재로 보면 안 된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조정의 빌미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그 매월 초에는 뭐가 있어요? 물가지표 발표가 있어요. 물가지표 발표가. 그죠? 이걸 우리가 또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매월, 자, 보여드릴게요.
이제 2월 말이기 때문에 3월 되면요, 여러분. 3월 되면은 또 경제 지표 같은 거 3월 초에 특히나 월 초에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많이 돼요, 여러분. 월 초에 중요한 거 많이 나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자, 보시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1, 2주 정도를 보셔야 되거든요. 1, 2주. 간단한 것만 몇 개만 살펴볼게요. 네. 먼저 미국, 중국 같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매월 1일 날 그 무역 수지 발표가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1월 달, 그러니까 1월 초, 2월 초에 발표한 무역 수지가 2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어요. 적자. 맞죠? 이 적자 지속 여부 중요합니다. 적자 지속 여부. 지금 우리나라 이제 내일 모레 발표 나오는 거예요. 3월 1일 날. 휴장이죠. 그러고 보니까 3월 2일 날 3월 2일 날 발표 나오겠네. 3월 2일 날 아마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죠? 3월 2일 날. 그때 나올 텐데 아무튼 이번에 무역 수지가 흑자였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적자면 이런 것들을 빌미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올 수 있는데 결국에는 매수 기회예요. 결국에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지난번에 연속으로 나왔던 이 무역 수지 적자는 안 그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였었고 또 겨울이었잖아요. 추운 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잖아. 맞죠? 그래서 에너지 같은 건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마침 또 이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한 상태에서 어때요? 겨울이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수입을 해. 그러니까 어때? 그래서 적자가 난 거거든요. 특히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적자라서 정상적인 적자는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수치상으로는 2개월 연속 적자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나오는 무역 수지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우리나라 이건 지표고. 그리고 이때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임금 상승률 봐야 돼요. 임금 상승률, 다음 주에 나오겠구나. 임금 상승률은 임금 상승률 다음에 나오겠네. 뭐 지표 중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만 요거는 매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우리가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야 됩니다. 왜?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면 경제 침체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경제가 나빠진다. 이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진짜 무서운 거죠, 이거는. 이거 나오면은 한 번 더 빠진다고 봐야 돼요. 네. 경제가 정말 여러 경제 지표들이 침체되는 국면으로 간다.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기업들이 상황이 안 좋으면은 더 이상 사람들 뽑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르겠죠? 기업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딱 걱정해야 될 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비용이. 그죠?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해요. 예를 들어서 택배 회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택배 차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물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기름값 올라가잖아. 그렇죠? 기름값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월급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임금 상승률도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업들이 만약에 감내 못한다 그러면 결국엔 실적 악화로 이어져요. 실적 악화로 이어지게 되면은 고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 그죠? 네, 이런 것들이 경제 지표에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이건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인플레이션도 심각하지만 여기에 따른 경제 위축, 이게 진짜 무서운 거다. 정말 무서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지표를 당분간은 우리가 주시를 해야 돼요. 당분간은 매월 1, 2주 정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있죠. 이걸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꼭 이거를 잊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비제조업, 여기 제조업 ISM 나오죠? 여기에 있었었죠? 어디 갔니? 여기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고요. 또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들어봐야 되겠죠. 네. 요거 ADP 요건 이제 ADP라는 기업이 하는 건데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그리고 요거 나오죠? 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곧 기업 실적이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율이 7%야. 그죠? 인플레이션율이 7%야. 물가가 7% 올라갔어요. 근데 임금 상승률이 4%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럼 어때요?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려 안 열려?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야, 나는 임금이 4%밖에 안 올랐는데 인플레이션 7%야? 그러면 지갑이 안 열린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기업들 실적이 또 안 좋아지는 거야. 기업들 실적이. 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임금 상승률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평균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네. 비농업 고용지수 당연히 중요하겠죠. 실업률 뭐 말해 뭐합니까? 실업률 제가 고용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은 꾸준하게 연설을 하거든요. 매월. 여기 보면 파월 의장도 연설이 잡혀 있고요. 이것도 우리가 봐줘야 되고. 네. 또 그 다음 주에 보게 되면은 중국의 무역 수지도 중요하겠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무시 못합니다. 그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중요하겠죠. 그죠? 네.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중요하겠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요거 드디어 나오네요. 네.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죠? 요거 MOM보다는 YOY 이거 전년 동기 대비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나오죠 여기. 근원도 있고 그냥 이제 근원 말고 요걸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7.5% 나왔던 거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번에 7.5%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는 예상치로는 조금 떨어진다고 나와 있는데 봐야죠 이것도. 아무튼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리면서 국제유가 급등이 나와버려가지고 아마 뭐 4월 정도에 나오는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제법 많이 뛸 수도 있어요. 네, 제법 많이 뛸 수 있습니다. 이벤트에 따라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주시를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매월 2주 1, 2주에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고용, 물가, 그죠? 네. 물가 등 이 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것. 네. 2주차에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들 지켜볼 것.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아무튼 뭐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점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네, 전쟁이 아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두려운 것은 전쟁이 아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게 이제 요것만 우리가 좀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 네, 경제 침체. 진짜 무서운 거죠. 맞죠, 여러분? 이게 진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 지금 시황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떻게 좀 도움 좀 되셨습니까? 재밌으셨어요? 여기까지 알아보고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녹화는 잠깐 끊고 갈게요. 물 한잔 마시고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